자, 이번 챕터에서는 금속 재료 공업 화학에 관련된 내용으로 금속의 화학적 성질과 반응성, 그리고 물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금의 특성과 그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칼리 금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주기율표에서 보면은 1족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알칼리 금속들입니다. 그런데 이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굉장히 커서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기 쉽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온 결합성 화학물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잘 내주니까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그리고 이 반대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할로젠 원소라고 하는데 이 할로젠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X라고 표현을 합니다. FCl, Br,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할로젠족 같은 경우에는 전자 하나를 받아서 음이온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속을 우리가 M이라고 표현하면 이 금속이 전자를 잃고 M 플러스 형태가 되는 반면에 할로젠족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어서 X 마이너스와 같은 그런 음이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속과 할로젠은 반응을 해서 M 플러스 X 마이너스 해서 MX와 같은 형태의 이온 결합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NaCl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소금이라고도 하고 테이블 소트라고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공기 중에 놓아두면 산소하고 반응을 잘 해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리튬이라든지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표면을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금속의 광택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광택을 잃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산소하고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은 산화물의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리튬 산화물이나 소듐 산화물 또는 칼륨 산화물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그 식을 써보면 Na 플러스 O2는 해서 Na2O와 같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는 4개의 Na 플러스 O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칼륨도 보면은 처음에 잘랐을 때 그 단면의 표면은 금속의 표면을 그대로 광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소뿐만 아니라 물하고도 격렬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물에 이 알칼리 금속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수산화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열을 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에 용해되고 나면은 NaOH라든지 또는 LiOH 뭐 이러한 형태가 되고 염기성 물질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시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페노프탈렌 넣었을 때 염기성에서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에 녹았을 때 이렇게 강한 염기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산화되어 있는 금속 산화물을 물하고 반응을 시키면 M2O 플러스 H2O가 돼서 여기에서 이제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 2를 쓰고 그러면 EMOH 즉 염기성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H2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알칼리 금속은 물에 녹아서 강한 염기성을 띠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지시약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알칼리 금속의 몇 가지 반응을 보면 일단 알칼리 금속은 할로젠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은 MX 형태, 대표적인 게 NaCl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여러 가지 산화물 형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황이라든지 질소 기체, 또 인하고도 반응을 한다. 그만큼 이제 반응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 물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MOH 즉 염기성의 액성을 띠게 되고 이때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또한 산하고도 반응을 해요. H 플러스는 산입니다. 그래서 산과 반응을 하면 금속 이온이 되고
또 이때도 역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반응을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관을 하는데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석유나 벤젠 속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라든지 또 산소를 차단을 해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관을 해 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NA라든지 뭐 리튬 같은 것들은 물에서부터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염기성이 되고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뭐 석유라든지 벤젠에 넣어서 반응을 해야 된다. 여기 수소기체도 발생하고 열을 발생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반응식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또 이렇게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이 이 반응성이 인제 크고 또 여러 가지 독특한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불꽃 반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나트륨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제 불꽃색을 독특한 불꽃색을 냅니다. 그래서 리튬은 빨강색,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루비듐도 빨간색, 세슘은 이제 파란색의 이러한 독특한 형태의 불꽃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꽃색을 보고도 이제 금속이 어떤 금속인지를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색깔이 비슷한 경우에는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해서 선 스펙트럼을 이용을 해서 금속이 어떤 금속인지를 이제 찾아내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칼리 금속은 공기 중에서 연소돼서 여러 가지 특유의 빛을 내고 그걸 통해서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끓는 점이라든지 녹는 점이 일반적으로 좀 낮은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녹는 점, 끓는 점을 여기 비교해 봤을 때 주기율표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지면서 또 원자 반경이 급속히 커지고 이러다 보면은 그 원자 간의 인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원자 번호가 커지면서 또 '인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인제 점차적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같은 쪽에서 원자 반경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핵에서부터 그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까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인력이 작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도 잘 떨어져 나가고 또 녹는 점이나 끓는 점도 점차적으로 작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인력은 작아지지만 세슘 쪽으로 갈수록 인력은 작아지지만 또 반경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굵기 같은 것도 원자 번호가 클수록 무른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세슘이 굵기가 가장 작은 그런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반응성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결국은 "세슘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세슘이 전자를 가장 잘 잃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으로 볼 거는 알칼리 금속에서 이제 밀도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또 이렇게 점차적으로 물론 칼륨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보다는 조금 밀도가 작아지지만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이 일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칼륨까지는 이게 물보다도 밀도가 작기 때문에 떠서 반응을 하는 거고요. 루비듐이나 세슘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불꽃색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불꽃 반응 봤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그리고 진한 빨간색 그리고 이제 파란색과 같은 독특한 그 불꽃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굵기에 대해서 보면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더 무른 그런 성향을 보인다. 그래서 리튬이 가장 단단하고요. 그다음에 세슘 쪽으로 갈수록 굵기가 물러지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금속성이라든지 이런 특징들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증가한다. 그래서 세슘으로 갈수록 이렇게 금속성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증가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보다는 나트륨 그리고 뭐 세슘 이 갈수록 이제 금속성이 더 증가한다. 결국은 이제 전자를 또 잘 잃어 주고 플러스 일가의 양이온이 되기 쉬운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속 결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이온과 자유전자 간의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 금속이라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금속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특징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자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이 전자가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금속 원자들이 모이면 원자가 전자를 내놓고 양이온이 되고, 이때 금속이 내놓은 전자는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전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것과는 다른 금속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특징이 이 자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금속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면, 먼저 전기 전도성이 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유전자의 이동 때문에 전류가 통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거는 열 전도성이 크다. 그래서 자유전자가 역시 그 열 에너지를 운반을 해주는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큽니다. 그리고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높아요. 그래서 자유전자와 금속 이온 간의 어떤 정전기적인 인력 때문에 그 인력이 커지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결과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전성과 연성이 크다. 그래서 충격을 가했을 때 변형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자유전자가 이동을 해서 이렇게 결합이 재배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망치로 치거나 때리거나 했을 때 바로 깨지거나 하지 않고 밀리는 거예요. 층이 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처럼 뽑아내기도 하고, 또는 이제 뭐 옷감처럼 이렇게 얇은 천처럼 만들 수도 있기도 하는 그런 특징이 바로 이 전자, 즉 자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금속의 독특한 특징이 됩니다. 자, 금속의 반응성을 보겠습니다. 금속마다 이 반응하고자 하는 그런 정도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칼륨 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굉장히 크고, 또 금이나 은 쪽으로 가면 반응성이 이제 작게 나타난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반응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산소나 또 물 또는 산화고의 반응성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상온에서 산화가 되고 찬물하고도 반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반면에, 또 막 알루미늄이나 아연 이런 것들은 서서히 산화되고, 또 백금이나 금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응을 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왕수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칼륨에서 또 수은, 은, 백금, 금 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점차적으로 작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물하고의 반응성을 봤을 때도 이제 찬물에서 반응하느냐 또는 뜨거운 물에서 반응하느냐 또는 반응이 되지 않느냐의 정도를 가지고도 우리가 반응성의 경향을 이제 비교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연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에서 반응이 된다라는 것이고, 또 금은 이제 물하고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산소하고의 반응성을 봐서도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상온에서도 산화가 된다라고 했었죠. 상온이라고 하는 건 이제 25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아연이라든지 철, 니켈 같은 경우에는 산소하고 서서히 반응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반응성을 순서대로 이렇게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쭉 나열을 한 것이 바로 그 금속의 반응성 경향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 대한 부분과 반응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웠을 거예요. 칼카나마, 알라세, 니준압, 수구수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웠을 텐데, 칼륨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크고, 또 은이나 백금이나 금으로 가면 반응성이 작다. 여기에서는 반응성이 크다는 건 전자를 잃고 플러스 일가의 양이온이 되기 쉬운 경향, 즉 산화되기 쉬운 경향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온화가 클수록 반응성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화 경향이 크면 클수록 금속의 반응성은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금속 양이온에 의해서 산성을 띠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그 크기가 작고 높게 하전된 금속 양이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알루미늄이 있겠죠. 이 알루미늄은 이제 해리가 되면은 삼가 플러스가 됩니다. 여기 뭐 철도 있고 크롬도 있는데, 이러한 그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 금속 이온이 용해됐을 경우에 물하고 배위 결합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걸 이제 수화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으로 하전된 금속 이온이 물하고 이렇게 반응을 할 때, 여기 이제 작게 되어 있는 거는 수소 H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은 산소 O 마이너스, 이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가이기 때문에 이 산소에 이가 마이너스 되고 있는 부분이 알루미늄 쪽으로 배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H 플러스 쪽은 이제 반대쪽으로 배양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다른 물 분자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H3O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금속 이온이 용해됐을 경우에 이렇게 물하고의 배위 결합을 하면서 용액의 액성이 전체적으로 산성을 띠게 된다. 즉 H3O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H 플러스, 즉 산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H 플러스의 이온화 경향이 증가한다. 즉 해리가 되고 산성을 나타내는 쪽으로 이 용액의 액성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알루미늄 금속과 같은 Al3 플러스, 즉 전하량이 큰 금속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수화를 하게 되면은 물 분자하고의 이 배위 결합에 의해서 전자 밀도를 끌어당기다 보니까 금속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삼가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잘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H 플러스 쪽으로 산성이 나타나는 그러한 그 경향성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에서 전하량이 큰 높게 하전된 그런 금속 양이온은, 특히나 크기가 작은 그런 금속 양이온은 이 산성화된다. 즉 물에 수화돼서 산성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금속과 또 금속의 이용 시기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리 같은 경우에는 BC 5000년부터, 또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1978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이용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금속의 이용 시기와 또 녹는 점, 그리고 지표의 구성 비율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라든지 철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 특히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용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게 되어 있었고, 여기 보면은 이제 녹는 점이 나와 있는데 알루미늄의 녹는 점은 660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재련하기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알루미늄을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굉장히 반응성 자체가 큰 그런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지표 면에서 그대로 알루미늄 자체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죠. 그리고 지표의 구성을 봐도 여기 뭐 철 같은 경우에는 5% 정도가 되고, 또 여기 산출 상태를 봤을 때 구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소나 이제 황동강 상태로 많이 볼 수가 있고, 금은 거의 원소 상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발견만 하면은 뭐 주워서 사용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상태로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반응성이 작다. 그런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원소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보크사이트 상태로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계에서 순수한 알루미늄을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금속의 어떤 반응성이라든지 또 재련 방법, 그 구성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구리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작아요. 그리고 잘 부식되지 않고 그리고 천연 상태의 광석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뭐 가열하고 녹여서 인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철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큰 편이죠. 또 그러다 보니까 산소하고도 반응을 하게 되면 이게 산화물 형태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녹이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철산화물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이 철 같은 경우에는 철광석에 코크스와 석회석을 넣고 고온에서 가열을 해서 얻어내는 그러한 방법이 있고요. 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게 자연계에 그대로 원소 상태로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이제 보크사이트 형태로 존재를 한다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2000도 이상을 가열을 해서, 또는 뭐 가열을 하고 난 후에 전기 분해를 해서 이 알루미늄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지표 구성 비율을 봤을 때는 8.8%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인류가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한 순서, 구리, 철, 알루미늄 순서가 돼요. 그래서 자연계에 그대로 순수한 상태로 있는 구리를 가장 먼저 사용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예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원소 상태로 존재하기가 거의 어려운 알루미늄이 그만큼 시기적으로 가장 늦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금속들이 있었고, 금속을 재련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드디어 금속을 이용하기 시작을 하죠. 자, 특히 이 알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그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산화 알루미늄 형태로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 공정이 다른 것보다도 시기적으로 좀 늦어졌었습니다. 그런데 1888년 오스트리아의 그 베이어에 의해서 이 알루미나를 제조할 수 있는 이런 공정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어법에 의해서 보크사이트에서 알루미나를 생산하는 이 방법은 알루미나 분말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거의 모든 상업용 알루미나 분말의 생산에 이 베이어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알루미나의 제조에 이용되는 공정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베이어 공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베이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스트리아의 베이어에 의해서 개발된 공정이다. 그래서 보크사이트에서 알루미나를 생산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했었죠. 거의 모든 상업용 알루미나 분말의 생산이 바로 이 베이어법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답 1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속은 우리가 뭐 금 같은 경우에는 금박으로 사용을 하거나 또 치과 치료 또는 화폐, 그리고 뭐 장식품 이런 것들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전선이나 조리기구, 보일러, 뭐 동전 등으로도 활용을 합니다. 또 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건축 자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또 음료수 캔이라든지 또는 합금 재료로서도 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조리 기구나 음료수 캔, 또 쿠킹 호일, 그리고 뭐 합금 재료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합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합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금속을 용융 혼합해서 만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의 금속하고는 또 다른 성질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금속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연의 성질을 변화를 시켜서 강도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또 부식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합금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황동이라고 하는 건 노쇠라고도 하죠. 구리와 아연 같은 경우에는 구리보다 단단하고 녹슬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금관 악기라든지 놋그릇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백동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와 니켈을 이제 합금으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은빛 광택이 잘
나고 또 잘 마모가 되지 않는 특징이 있어서 은화 같은 것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듀랄루민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보다도 이제 가볍고 강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동차나 항공기 부품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하는 거는 철이라든지 니켈, 크롬, 그리고 탄소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만든 합금 형태인데 녹슬지 않고 약품에 강한 그런 특징이 있어서 부엌 싱크대나 주방 용기 같은 것들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소재 합금이라고 해서 형상기억 합금이라는 게 있어요. 형상기억 합금은 어떤 특정 온도를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온도에서는 그때의 모양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변형을 시키더라도 그 온도가 되면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을 우리가 형상기억 합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주 바깥에 어떤 안테나로 활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안테나 모양을 일단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뭐 컴팩트하게 모양을 이제 접고 나서 다시 뭐 우주 바깥으로 방출됐을 때 그때 온도에서는 이렇게 뭐 안테나의 모양이라든지 뭐는 뭐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옷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옷에다가 놓고 우리의 체온이 닿게 되면은 체온을 기억해서 옷의 모양이 이제 펴진다든지 하는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초전도합금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진 합금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라고 하는 거는 자기부상 열차 같은 쪽에서 이제 초전도 합금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소 저장 합금 같은 경우에는 금속에 수소 원자를 결합을 시켜서 안전하게 그리고 많은 양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만드는 그런 합금이 수소 저장 합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체 상태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폭발의 위험이라든지 또 뭐 부피에 대한 그런 위험 크기 정도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소 저장 합금이라고 하는 거는 안정성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용도로서 활용하고 있는 합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